저녁 7시였습니다. 경기도 수원, 작은 아파트 거실. 김영자 씨는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올해 70살입니다. 아이들은 다 떠났고 남편은 3년 전 먼저 갔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만 있었고 그 소리가 오히려 방의 고요함을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고운 하늘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름다운 하늘이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예쁜 걸 보면서도 같이 예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 하늘을 나 혼자만 보고 있다는 것. 영자 씨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을까?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그런데 김영자로는 언제 살았을까?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울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그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혼자 드라이브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자. 애들 다 크면 하자. 남편 퇴직하면 같이 가자. 그 나중이 왔습니다. 애들은 다 컸고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순간이 왔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나 자신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창밖을 바라보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가진 것이 있는데도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 있나 싶은 느낌. 오늘 그 공허함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5가지는 큰돈도, 효도하는 딸도, 오래된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남에게만 쓰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이 사라져 있습니다. 김영자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편 밥입니다. 남편이 간 뒤에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2사람분의 밥을 안 치다가 혼자라는 걸 다시 깨닫곤 했습니다. 낮에는 손자 돌보기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는 날이면 아이를 맡습니다. 저녁에는 자식 전화를 기다립니다. 전화가 오는 날은 기분이 좋고 오지 않는 날은 왜인지 모르게 서운합니다. 그 사이 잠깐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번에 남을 위해 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하루에 단 1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하루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쓴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도 매일 아침 자신만을 위한 독서와 글쓰기 시간을 지켰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귀양지에 홀로 있는 그 고독한 시간에도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오순자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를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나?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오순자 씨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줄었습니다. 가족한테 더 따뜻해졌습니다.
손자가 와도 예전보다 훨씬 더 반갑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한 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야 남을 위한 시간이 진짜 선물이 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주는 것이 됐거든요. 나를 위한 시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는 안전 지침이 있습니다. 옆에 어린아이가 있어도 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이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중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단 30분이라도. 그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 보십시오. 자녀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늘부터 그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담장이 있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듯이 경계가 있어야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사는 박말래 씨, 올해 74살입니다. 아들 결혼 이후 크고 작은 집안일에 늘 불려다녔습니다. 손자 봐달라는 부탁, 명절 음식 도와달라는 부탁, 때로는 아들 내외 사이가 안 좋은 날 중재까지 맡았습니다. 박말래 씨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며느리, 순한 엄마로 살아온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줄수록 요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씩 타락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많이 수척해졌다. 무슨 일 있냐? 그날 박말래 씨는 처음으로 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그 집 가정부가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붕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버려 정작 내 필요를 인식조차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헌신이 어느 순간 자신을 소진시키는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정 줄 수 있지만 체력과 마음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경계입니다. 박말래 씨는 3년 전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매주 손자 보는 건 몸이 힘들어. 격주로 하는 건 어때? 며느리가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싶었겠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격주로 오는 박말래 씨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지쳐서 소파에 기대어 TV만 틀어줬다면 이제는 손자와 함께 마당에 나가 놀고 그림책도 읽어주게 됐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온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훨씬 밝으세요. 얼굴도 좋아지셨고요. 경계가 관계를 살린 것입니다. 박말래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억지로 주는 사랑이었어. 지금은 내가 원해서 주는 사랑이야.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경계가 필요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경계를 세우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지켜져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자식이 아닌 나로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복희 씨, 올해 68살입니다. 이분은 50대 후반까지 자녀의 성적과 취업, 결혼에 자신의 성공을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잘 키운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 키운 것.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날은 우울했고, 명절에 손자가 다른 할머니와 더 친한 것 같으면 밥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늘 신경 쓰였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가 귀에 걸렸습니다. 자존감의 뿌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온통 타인의 반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고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이 달려 있으니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립니다. 예순이 넘어 복지관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자식과 상관없이 선생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복희 씨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살짝 떨렸다고 합니다. 자식과 상관없는 나. 그런 나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60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날 이후 이복희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전화가 없어도 오늘 나는 괜찮은 하루를 보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을 드리고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고 혼자 먹는 밥상을 조금 더 예쁘게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옆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것만으로도 나를 대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밥을 짓는다. 나쁘지 않은데? 자식이 아닌 나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감, 즉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어르신들은 고독감과 우울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건강 회복도 더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식을 키웠는가,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는가, 이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 확신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며느리도 친구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식이나 가족의 반응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나를 아끼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정옥순 씨, 올해 71살입니다. 새벽마다 관절이 시큰거렸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면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돈 쓰는 게 미안해서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텼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약을 제때 먹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왠지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67되던 여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가족한테 짐이 되는구나.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하는 것이었는데, 신체 건강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은 병원에 가면서 마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무기력한데 그냥 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13.5%에 달하며 이는 만성관절염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중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오래 무거우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몸을 보존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 그것이 70세 이후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아침에 10분이라도 걸으셨습니까? 어제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제때 약을 드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제적 자립심입니다. 큰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최순자 씨,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꽤 됩니다.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통장에 묶여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 몇십만 원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통장에서 빼야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이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불안이 커집니다. 최순자 씨는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분의 문제는 재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흐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호수가 있어도 새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없으면 결국 말라버립니다. 흘러들어오는 물이 있어야 호수는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윤복순 씨, 올해 73입니다. 큰 재산은 없습니다. 허름하지만 오래된 집 한 채와 작은 텃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동네에 팔아 조금 더 보탭니다. 이른 아침 수확한 애호박을 봉지에 담아 이웃집 대문에 걸어두고 돌아오는 길, 윤복순 씨는 혼자 빙긋 웃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는 느낌, 자식 손 안 벌려도 된다는 느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느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이 내 자존심이에요. 작아도 내 힘으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뉴스에서 노후 자금으로 10억이 필요하다, 1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적정 노후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1인 기준 월 적정 생활비는 약 124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약 19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이것들을 더해보면 실제 한 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에 놀라십니다. 그 다음에는 연금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간단한 계산을 해보십시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 연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실제로 부족한 돈은 50만 원입니다. 그 50만 원을 20년 동안 채우려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수억 원, 10억 원이 아닙니다. 물론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여유 자금은 따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10억이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실제로 내게 필요한 숫자를 계산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모호함에서 옵니다. 숫자를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 한 달 생활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빼보세요. 그 차이가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진짜 숫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사실 하나로 이어집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키고, 나를 위한 경계를 세우고, 나 자신으로 서고,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전부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정리가 아닙니다. 재시작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해도 아직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첫 걸음마를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어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년입니다. 그 2배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또 남을 위해 쓸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를 위해 쓸 것입니까? 김영자 씨는 그 질문에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70살 생일날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는 날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물감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지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살면서 처음으로 순수하게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선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오늘도 매주 목요일 수채화 수업에 갑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한 시간과 경계를 만드세요. 매일 30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리고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계. 이 2가지가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존감의 뿌리를 나 자신에게 두세요. 자식의 전화 횟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대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막연한 불안 대신 나만의 현실적인 숫자를 파악하세요. 내 한 달 생활비에서 연금을 뺀 그 차이가 진짜 준비해야 할 숫자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30분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한 달 실제 생활비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적어 보십시오. 그 2 숫자의 차이가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노후 자금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 남짓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며느리가 되어 낯선 부엌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처음으로 밥을 지었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아파 밤새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내색 한 번 못하고 다음날 아침 밥상을 차렸던 날들이 기억나십니까? 남편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더 힘들어도 먼저 손을 내밀었던 날들, 명절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웃으며 손님을 맞았던 날들. 그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쌓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됐습니다. 묵묵히 버텨온 그 시간 전부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난 분들을 기억하십니까? 김영자 씨는 70살 생일날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자신의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이복희 씨는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밥을 짓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윤복순 씨는 이웃집 때문에 애호박 봉지를 걸어두고 혼자 빙긋 웃었습니다. 작지만 내 힘으로 사는 삶의 자존심을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것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천천히 마음속으로.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겨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를 뒤로 밀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군가를 그토록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딱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잠깐 느끼는 것,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것 하나를 오늘 꺼내보는 것, 그 작은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한 인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그 말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막막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짐인지 헷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집니다. 그 변화가 두렵고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7세지만 건강 수명은 65.5세에 불과합니다. 즉, 마지막 약 18년을 아프게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습관과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3가지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3세 이봉순 어르신과 같은 동네에 사는 74세 최재호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으며 심지어 같은 내과에서 같은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봉순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목요일에는 동네 경로당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붓을 들고 흰 종이 앞에 앉는 그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눈빛은 또렷하며 웃음소리는 멀리서도 들립니다. 반면 최재호 어르신은 2년 전부터 외출을 거의 끊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귀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고 자식들이 전화해도 그냥 집에 있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고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후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 편하게 쉬어야지. 이 생각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천천히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향한 선택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후의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멈춤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1세 박명자 어르신은 70세 생일을 맞던 해에 운전을 그만두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고 싶으면 차를 몰고 나갔는데 이제는 버스 시간을 맞추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냥 안 가게 됐습니다. 친구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외출이 줄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생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자극을 잃었어요.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끈을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멈추는 것이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노화의 원인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70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6세 강정임 어르신은 3년 전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서던 그 순간을 강 어르신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편이 앉던 의자, 남편이 마시던 찻잔, 남편이 보던 신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인데 운전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만두세요. 취미생활도 좀 줄여요. 체력이 달리잖아요. 친목 모임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강 어르신은 잠시 그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멈추면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도 강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직접 운전해서 꽃꽂이 수업에 나갑니다. 꽃을 다듬는 그 시간, 손끝에 느껴지는 꽃잎의 감촉, 물냄새, 풀냄새,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하십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등산로를 이제는 혼자 걷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을 걸으며 남편과 대화를 한다고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온천을 갑니다. 웃고 먹고 수다 떨고. 그게 살아있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뇌과학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이 줄면 말 그대로 쪼그라듭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방향 판단, 거리 계산, 돌발 상황 대처. 이 모든 것이 뇌를 살아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집중력, 창의력, 성취감의 원천입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감정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줄입니다. 한꺼번에 그만두는 순간 몸과 뇌도 함께 멈춥니다. 그것이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시간대를 바꾸십시오. 야간 운전은 줄이고 낮에 익숙한 길만 다니십시오. 등산이 힘들다면 거리를 줄이십시오. 10km를 3km로, 3km를 1km로.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속도를 줄이되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 임순례 어르신은 한때 이 참는 삶을 살았습니다. 70세 생일 직후 당뇨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식단 조절을 권유했습니다. 임 어르신은 그날부터 좋아하던 음식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수육을 끊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수육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끊었습니다. 손녀랑 같이 먹던 떡볶이였습니다. 가끔 마시던 막걸리 한 잔도 끊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랑 마주 앉아 마시던 그 막걸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자 밥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귀찮아졌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근육이 줄었습니다. 기력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집안에서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서려 했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임 어르신 옆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근육이 너무 없어요. 드셔야 합니다. 임 어르신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참은 것이 건강을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참은 것이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과식이 아닙니다. 바로 저영양입니다. 충분히 먹지 않아서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어서 쓰러지고, 쓰러져서 입원하고, 입원하면서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참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은 60세부터 매년 약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힘이 줄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근육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달걀 1개에 약 6g, 두부 반모에 약 10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십시오. 콜레스테롤 이야기도 잠깐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는 이유로 달걀을 끊고 고기를 끊고 모든 즐거움을 참는 삶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 도쿄도 건강장 수의료센터의 연구에서 약간 통통한 노인이 마른 노인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른 것이 건강하다는 상식이 7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참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것 드십시오. 단,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억지로 참는 삶이 아니라 즐기면서 건강하게 사는 삶. 참는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 오래 삽니다. 세 번째, 사람을 끊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80세 이정자 어르신은 7년 전 40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다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하려다 참다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 어르신의 삶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웃을 이유가 줄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같이 볼 사람이 없으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놀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드신 게 뭐예요? 이 어르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글쎄, 뭘 먹었더라. 오전에 먹은 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뇌 노화를 크게 가속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80년에 걸쳐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인간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행복, 수명을 가장 강력하게 결정하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가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몸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정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식의 권유로 어르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7년 만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고 3번 만에 겨우 번호를 눌렀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전화를 받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이정자 어르신은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두 사람은 그날 1시간 동안 울고 웃으며 통화했습니다. 40년 세월이 7년의 침묵을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밥이 맛있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달 기억력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살아나면 뇌도 살아납니다. 사람을 끊는 순간 삶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순간 삶은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습관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이 드니까 소식해야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역전됩니다. 소식보다 저영양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적게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어서 쓰러지는 것이 70세 이후의 현실입니다. 한국영양학회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 이상 권고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7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절반도 채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반만 넣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가 입에 맞지 않는다면 생선으로,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달걀과 두부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단백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D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면역 기능, 심혈관 건강, 우울감 예방까지 관여합니다. 매일 30분씩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 차 한 잔 드시는 것. 그것이 보약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속도입니다. 한 입에 30번 씹기.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씹는 것 자체가 뇌 자극이 됩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서 소화효소가 음식을 미리 분해합니다. 속이 편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뇌가 깨어납니다. 드시는 것을 즐기십시오. 즐겁게, 천천히, 충분히. 그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탁 위의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일상 습관들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루틴을 일부러 깨십시오. 매일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TV 프로그램. 편안하죠? 그런데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내일 산책길을 딱 한 블록만 바꿔보십시오. 평소 안 읽던 책을 펼쳐보십시오. 한 번도 안 해본 요리를 시도해보십시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뇌의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력, 사회성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치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일기를 쓰십시오. 스마트폰이 아니라 펜으로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손글씨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잠들기 전 불안감이 줄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쓰는 것이 나를 지킵니다. 세 번째, 들리지 않으시면 반드시 보청기를 사용하십시오. 보청기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보청기는 안경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쓰듯 잘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써야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 청력 손실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들려야 대화하고 대화해야 뇌가 삽니다. 네 번째, 약을 줄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70세 이상 어르신 중 평균 5가지에서 7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 약이 동시에 몸속에서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로 끊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 주치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이 중에서 줄여도 되는 것이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키는 용감한 질문입니다. 5번째, 치아를 지키십시오. 치아는 전신 건강의 창문입니다. 이가 아프면 씹지 않게 되고, 씹지 않으면 먹는 것이 줄고, 먹는 것이 줄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치주질환은 심장질환, 당뇨, 치매와도 연결됩니다. 식후 물로 한번 헹구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산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를 지키는 것은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삶을 지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최재호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던 그 어르신이 지난해 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이 채널의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바꾸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 한 번씩 나가는 것. 처음 나간 날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되나? 아는 사람이 있나? 그냥 돌아갈까?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색하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주에 옆에 앉은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달 후 최재호 어르신은 경로당 바둑 모임의 고정 멤버가 됐습니다. 반년 후 오래된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나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건강식품을 먹은 것도 값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끊었던 것을 다시 이어갔을 뿐입니다. 어르신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즐기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시간입니다. 참지 마십시오. 끊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전화하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속도를 줄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만은 안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한꺼번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속도를 줄이되 멈추지는 마십시오. 둘째, 즐거움을 참지 마십시오. 제대로 드시고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셋째, 사람을 끊지 마십시오. 하루 10분의 연결이 여러분의 뇌와 수명을 지켜줍니다. 이번 주 숙제를 드립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 한 명에게 오늘 연락하십시오.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습니다. 잘 지내지? 이 2글자면 충분합니다. 그 2글자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관계를 살리고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해보시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엄마는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이 말을 들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밥상 앞에서 아니면 거실 소파에서 아니면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식의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찌릅니다. 찌르는데 아프지 않은 척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말도 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닫게 만드는 말.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말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통째로 틀렸다는 듯이 말하는 그 목소리.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굳습니다. 하려던 말을 삼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나선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자식 앞에서 작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현실입니다. 왜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작아집니까? 왜 우리는 자식 앞에서만 약해집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그 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는 불편한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 노인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답한 비율이 장애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24년 20.1%에서 2025년 10.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 없이는 같은 집에 살아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무례한 말 앞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애가 힘들어서 그렇겠지.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말했다가 사이만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으로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침묵이 바로 무례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자식은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울면 자식은 죄책감이 아니라 피로감을 느낍니다. 설교를 하면 자식은 귀를 닫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봤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딱 한마디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짧고 감정이 없고 단호한 그 한마디. 그것이 자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부모는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경계를 세우는 순간 자식도 그 경계를 느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지금 내 말은 엄마한테 무례해라고 말하십시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무례한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자식이 투정을 부릴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말은 요리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하게. 부모의 방식을 무시할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존중해야지. 이것은 자식을 이기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혼내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내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건 당연한 거야. 혹은 그 말은 기분이 상한다. 그건 분명히 말해둘게.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한마디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심리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긴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자식의 뇌에서는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방어기제가 작동하면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는 줄어듭니다. 반면 짧고 감정이 없는 말은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이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이 공중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남은 자리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넘었나? 그 자각이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한 뒤에 침묵하십시오. 자식의 반응을 기다리며 계속 말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침묵은 자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자식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엄마가 달라졌다. 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 그 다름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해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 부모가 침묵을 선택하는 것,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감정을 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선택의 공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감정적인 존재에서 경계가 있는 인격체로 전환시킵니다. 자식은 그 전환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한 번 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한 번 말하고 나서 또 참습니다. 한 번은 단호했는데 다음번에는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식은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합니다. 역시 엄마는 참는구나. 결국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 한마디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존중받는 부모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고 기분이 나쁠 때는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계가 없어서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 화를 내도 자식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계가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자식이 조심합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지켜서 얻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대화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짧게 말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어지면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가지라면 1가지만 하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짧은 말이 긴 말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감정을 빼십시오. 감정이 실린 말은 내용이 아니라 감정이 전달됩니다. 자식은 엄마의 논리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울고 있는 엄마 앞에서 자식이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피로감입니다. 그 피로감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하십시오. 셋째,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은 반발심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만 이야기하십시오. 넷째, 말한 후 침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자식의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자식이 기분 나쁜 건 아닌가? 그래서 또 말을 덧붙입니다. 그 순간 앞의 말이 힘을 잃습니다. 말하고 나면 그냥 있으십시오. 그 침묵이 자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한정희 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며느리가 명절 연휴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래, 불편했겠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한정희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 집이 불편하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날 밤 한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집이 좁아서 그런가? 내가 청소를 더 해야 했나?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자책을 하고 있나? 내 집에서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 며느리한테 미안할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한정희 씨는 다음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말이 나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밤에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말을 소리내어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짧게 몇 번을 연습했습니다. 2달 뒤 아들 내외가 다시 왔습니다. 그날도 며느리가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 구조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한정희 씨는 숨을 한 번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집이 불편하다는 말은 좀 서운하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서운한지, 얼마나 서운한지,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를 놓아두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인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구나. 아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정희 씨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정혜 씨 앞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그 한마디의 힘이었습니다. 한정혜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단계의 심리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황입니다. 며느리는 한정혜 씨가 평소처럼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예상의 붕괴가 당황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식입니다. 당황한 뒤에 자식 또는 며느리는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나? 그 말이 왜 서운했을까? 그 되돌아봄이 인식입니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인식. 세 번째는 태도 변화입니다. 인식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세 단계가 일어나려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정을 빼고 짧게 말하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이 세 단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화를 내거나 울면 자식의 반응은 이 세 단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황 대신 반발, 인식 대신 방어, 태도 변화 대신 더 큰 갈등이 옵니다. 오늘 2025년 고령층 가족 내 의사소통 갈등은 상담기관에서 상위 문제 유형으로 꾸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부모의 침묵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오늘 드리는 이 방법이 말하되 갈등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무시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자식을 너무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요즘 힘들어서 그렇지. 직장이 힘든가 보다. 애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그 이해가 자식의 무례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해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침묵의 차이를 자식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이해해서 말하지 않는 것인지, 상처를 받았지만 참는 것인지 자식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해는 마음속에서 하되 입으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 말은 서운했다고. 내가 화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세우는 자가 남도 세운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남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넘기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자식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자식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합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존중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자식은 그대로 배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자식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면 자식도 나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자식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두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자식이 더 멀어지면 어떡하나?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까? 상처를 받아도 참고, 서운해도 넘기고,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가 정말 따뜻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를 세웠을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부모를 다르게 봅니다. 그냥 참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있는 어른으로 봅니다. 그 시선이 달라질 때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 있는 말이 자식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혼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십시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이기려 하면 싸움이 됩니다. 혼내려 하면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은 싸움도 저항도 아닙니다. 그냥 내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일관되게. 짧게 말하십시오. 감정을 빼십시오.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말한 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기준을 지키십시오. 이 5가지가 오늘 드리는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결국 부모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순간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엄마 집이 불편하다는 말은 좀 서운하구나. 70세 한정희 씨가 며느리에게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작았고 말하고 나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이후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고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날 처음으로 사과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한정희 씨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한마디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해봤는데 오히려 자식이 더 차가워졌어요. 해봤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쌓인 관계가 말 한마디로 바뀐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버텨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정희 씨의 1년이 그 답입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며느리가 돌아간 날 밤, 한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고,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 아닐까? 그냥 참을 걸 그랬나?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아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그 생각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고 옳은 것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희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말했다. 손이 떨렸다.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며느리가 서운해하면 어쩌지? 그 일기를 쓰면서 한정희 씨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불안하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며 살았다는 뜻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이후 2주 동안 며느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도 평소보다 전화가 적었습니다.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정혜 씨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 2주가 한정혜 씨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경계를 세웠더니 자식이 멀어졌다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먼저 전화를 해서 그때 내가 좀 심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웠던 경계를 허뭅니다. 그러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엄마는 결국 먼저 사과한다. 다음번에도 기다리면 된다. 그 구조가 반복되면 부모는 영원히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정혜 씨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놨습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는 이런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노인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장애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정혜 씨처럼 말 한마디 하고 불안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계는 미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정혜 씨가 그 2주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달 열이틀이 한정혜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아들 내외가 오겠지, 손자도 오겠지,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오니까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도 이 미역국을 끓이셨겠지. 그때 어머니는 혼자셨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국을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꽃도 사왔고, 케이크도 들고 왔고, 손자도 데려왔습니다. 올해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생일에 혼자 미역국을 먹으면서 우는 70살. 그것이 한정혜 씨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생일이었다. 혼자 먹었다. 서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참지 않길 잘한 것 같다. 왜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느낀다. 한정혜 씨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러나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압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전화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목소리로 받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어제 많이 서운하셨죠? 한정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엄마한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한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한정혜 씨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짧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정희 씨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녹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그 느낌. 그 눈물을 닦으면서 한정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부모가 경계를 세우면 자식은 처음에 방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다시 봅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재평가가 행동을 바꿉니다. 한정혜 씨가 그 2주와 그 생일을 버텼기 때문에 아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아들을 바꿨습니다. 그 주말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써먹했던 사람들이 다시 마주 앉은 것처럼.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짧게.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이전의 억지 웃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결국 표정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정혜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다가 가면 엄마가 힘이 나.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한정희 씨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없이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정혜 씨는 그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냄새. 한정혜 씨는 그 항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내 집이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혼자 울던 그 밤.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직접 담근 된장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정혜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제가 실례되는 말 한 거 알아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서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1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밤들, 버텨낸 시간들, 아들의 전화, 그리고 지금 이 된장 항아리. 한정혜 씨는 며느리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날씨 이야기, 손자 학교 이야기, 가을이 왔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치가 없었습니다.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차를 마시는 오후였습니다. 한정혜 씨는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된장 항아리를 부엌에 놓았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이 웃음을 1년 전에 한정혜 씨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정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72세 박순자 씨는 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딸이 친정에 올 때마다 집안을 지적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낡은 것만 써요? 이것 좀 버려요. 왜 이렇게 구식으로 살아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에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물건에 대해서 그런 말하는 건 엄마가 좋아하지 않아? 딸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색하게. 집에 돌아간 딸은 그 주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딸이 혹시 속으로 서운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그 생각이 아침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화가 달랐습니다. 이전의 전화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는 일방적인 확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부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하는 전화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딸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한 달 뒤 딸이 다시 친정에 왔습니다. 집안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화분 진짜 예쁘다. 박순자 씨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적이 사라지고 칭찬이 생겨나는 것. 그 작은 것이 쌓여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지니까 딸도 달라졌어요.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고독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박순자 씨와 딸이 지금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이만수 씨는 아들과의 갈등이 오래됐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올 때마다 아버지 방식을 무시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생각은 구식이에요. 그런 말들이 쌓였습니다. 이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투는 아니야. 아들이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또 말했습니다. 아들이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씨가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가? 그 의심이 찾아오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만수 씨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바뀌지 않냐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한 번 말하고 10번 참으면 10번이 기준이 됩니다. 말할 때마다 같은 강도로, 같은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관계는 수개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만수 씨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예전보다 말을 조심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아들 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그날까지 같은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담담하면서도 단단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24년 20.1%에서 2025년 10.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데 볼 때마다 무시당하는 관계. 그것이 노년을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를 이만수 씨는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셨습니까? 경계를 세운 뒤에 그 자리를 따뜻함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경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정혜 씨가 아들에게 했던 그 말 왔다가 가면 엄마가 힘이 나. 박순자 씨가 딸에게 했던 그 말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 말들이 경계 위에 따뜻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했을 때 바로 말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자식이 왔을 때 따지기 전에 먼저 말하십시오. 오늘 네 얼굴 보니까 좋다. 자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그 말이 듣고 싶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도 하십시오. 엄마도 틀릴 때가 있어. 그건 인정해. 완벽한 척하는 사람 앞에서 자식은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오히려 존경심을 느낍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함입니다. 경계와 따뜻함. 이 두 가지가 함께일 때 관계는 비로소 달라집니다. 이제 한정희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정희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봤습니다. 손자였습니다. 10살짜리 손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혼자?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버스 타고 왔어요. 한정혜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정혜 씨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손자의 머리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냄새. 아주 오래전 냄새. 그 냄새에 한정희 씨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았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손자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손자가 파를 썰었습니다. 크게 썰었습니다. 굵게 썰었습니다. 한정혜 씨가 봤습니다. 잘 썰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힘줘서 썬 파가 잘 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 밥상 위에 1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불안했던 그 밤, 생일에 혼자 미역국을 먹던 그날,
아들의 전화를 받던 아침, 며느리가 된장 항아리를 들고 섰던 오후,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밥상으로 왔습니다. 한정혜 씨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때 먼저 사과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때 전화기를 내려놓아서 다행이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합니다. 한정혜 씨가 용감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말했고, 불안하면서도 버텼고, 서러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오늘 이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직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일관되게 지킨 시간이 바꿉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싶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버티십시오. 한정혜 씨처럼, 박순자 씨처럼, 이만수 씨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버텨낸 시간 끝에 10살짜리 손자가 혼자 버스를 타고 오는 날이 옵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하는 날이 옵니다. 며느리가 된장 항아리를 들고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순간,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관계 안에서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 노후는 평생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